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요일 뉴스온 시작합니다. G7 정상회의를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금 전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 경정 예산안이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우리 국무위원 여러분들 다들 제가 없는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복잡한 상황에서도 업무를 잘 챙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일반적인 말씀을 하나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행정을 하다 보면 대개 공급자 중심의 이제 행정 공급자 우리 중심의 사고를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뭐 악의가 있는 건 아니고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이제 정책 수요자들의 입장을 한번 물어보고 또 그들이 원하는 내용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한 거하고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해서 통보하는 거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수용성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정책 수요자들한테 어떤 제재나 불이익을 주는 내용인 경우에도 어쨌든 미리 한번 의논하고 의견 듣고 하는 것하고 그게 원래 이거 해야 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시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 수용성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이른 과정들을 매우 중시하는 그런 사회 문화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요즘은 그러잖아요. 상품의 본질적 내용도 중요한데 그걸 어떻게 포장하느냐 또 스토리를 어떻게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죠. 우리가 가난했던 시절에는 밥 많이 주면 좋았는데 이제는 어떤 정도의 여유가 갖춰지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느냐 어떻게 처리해서 주느냐 어떻게 포장해서 주느냐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일을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해진 측면이 있죠. 그게 어쩌면 민주주의에 대한 수요일 수도 있습니다. 내 의견이 존중받았느냐 아니면 무시당했느냐 이 결과보다 더 중요한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도 정책안들 내용을 좀 보면 이제 뭐 대체적으로 다들 준비해 주고 계신데 가끔씩 그런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어떤 정책 결정을 할 때 그 정책의 영향이 어디에 어떻게 미치느냐에 대해서 방향이 약간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을 건데 그런 점들을 한번 더 깊이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속 강조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쓰는 시간의 양은 곱하기 5,200만의 가치가 있다. 우리는 뭐 똑같은 일상의 일부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결정, 판단 이런 것들이 5,200만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죠. 가끔씩은 국가의 운명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들을 좀 더 깊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언제나 뭐 그렇게 그런 생각으로 공직을 잘 다들 해 오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도 그러실 거라고 보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경안은 오늘 우리가 검토하게 될 텐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고 특히 작년 12월 3일 이후로 심리적 위축이 심해서 있던 손님도 얼마 안 되던 손님도 다 떨어져 나갔다고 현장에서 너무 어려워합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긴 한데 어쨌든 본질적으로 우리 서민기업, 서민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큰 것 같아요. 국가 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습니다. 우리가 물론 이제 건전 재정, 재정 균형의 원칙 뭐 이런 거 되게 중요하죠. 균형 재정해야죠. 너무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정부 재정은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추경을 좀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 추경의 내용이 이제 문제인데 아마 감론을박이 있을 겁니다. 또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죠.
이걸 어디다 집행할 거냐.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더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되냐. 현금 지원은 별로다. 뭐 차라리 건설 경기 부양이 낫다. 뭐 의견들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지원하는 게 맞느냐. 뭐 근데 이것도 역시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이제 제도의 취지에 따라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안에 이제 두 가지 핵심 요소가 있다. 하나는 일단은 경기 진작 요소가 좀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 경기 진작 과정에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데 일부 국민들이 또는 정부가 누가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하는 게 맞느냐, 또 누구는 아예 제외하는 게 맞느냐, 이건 약간 가치와 뭐 이념의 문제이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제 일반 원칙으로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다 이게라고 하면 그 경비 지출에 따라서 혜택을 보는 반사적 이익을 보는 사람은 누구여야 하느냐? 그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 저는 어떤 필요에 의해서 경비를 지출한다고 하면 그 반사적 혜택은 최소한 국민들이 공평하게 혜택을 누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어쩌면 좀 과하게 생각하면 그 경비를 더 많이 부담한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할 수가 있죠. 즉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사람을 더 많이 혜택을 보게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비슷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는 평등한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모든 재정 지출은 어쨌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또 저소득층, 또 어려운 사람들한테 하는 게 또 맞죠. 그 두 가지 양면이 동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을 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또는 소비 승수가 높은 저소득층에게, 또는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또 그 한편으로는 소비 승수를 좀 더 고려하는 그런 쪽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나 관련 부처에서 이런 점들을 잘 고려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따가 한번 구체적으로 보기로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좀 이런 거를 좀 관련 부처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연간 민원 양이 제가 알기로는 한 천수백만 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늘어나겠죠. 근데 이 천수백만 건의 민원의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중복 민원인 경우, 했던 것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또 반복 민원인 경우, 민원 내서 처리 결과를 받았는데 불만해서 또 내는 경우. 근데 이게 막 쌓여서 너무 많아졌어요. 근데 정부의 업무 처리 양도 늘어나고 또 국민들의 불만도 크고. 근데 이걸 민원은 해소를 해야 되는데 들어주든지 아니면 안 되는 걸 명확하게 알려서 포기하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계속 미련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거나 또는 중복되게 막 중앙정부에 냈다, 지방정부에 냈다, 검찰에 냈다가 막 행안부에 냈다가 국민권익위에 냈다가 막 아니면 방통위에 냈다가 막 도대체 막 시장 군수한테 냈다가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낭비가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국정이나 행정이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고 또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국민들에게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인데 본질적으로. 그런데 이 민원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대할 때 막 귀찮은 일 또는 뭐 없으면 좋을 일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죠. 그래서 경시합니다. 또는 피하죠. 근데 저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라고 하는 게 헌법의 대원칙이고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면 다 들어줘야죠. 그게 부당하다면 부당함을 알려서 설득해야죠. 근데 엄청난 에너지가 민원에 소모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좀 신속하게
사실 똑같은 민원을 처리해도 신속하게 하느냐 지연되느냐에 또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원에 반응을 하느냐 무시를 하느냐 이것도 큰 차이를 빚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어떤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게 반응하고 또 반응을 해주고 또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반응해주고 또 설득도 충분히 하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민원의 총량을 좀 줄였으면 싶습니다. 제가 뭐 제 자랑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제가 성남시장 첫 취임하던 첫 해에 무작위로 동네 동순실을 하면서 모았던 민원들이 있어요. 뭐 첫 해는 한 분량이 한 이 정도 아니만큼 됐습니다. 제가 종이를 하나씩 나눠주고 다 쓰라고 했죠. 근데 제가 퇴임하던 해에는 요만큼 줄었어요. 그냥 다 이제 해소된 거죠. 미리 들어주기도 하고 뭐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저희가 구사를 해봤는데 어쨌든 국민들이 정부 행정으로부터 무시당했다, 소외받고 있다, 억울하게 처분받았다, 해줘야 될 걸 안 하고 있어서 배제됐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좀 이 방법은 좀 최대한 찾으면 좋겠어요. 처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 시간도 좀 줄여주시고 또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좀 솔직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고 제가 경험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민도가 매우 높아가지고 안 되는 거를 생떼를 쓰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아요.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요. 한두 시간 뭐 두세 시간 시간 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이 정말 진지하게 설명해 주면 거의 다 수용합니다. 그래서 대개는 울어요 마지막에 고맙다고. 이거 미리 설명을 잘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몇 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생고생 안 했을 텐데 다 뭐 될 것처럼 얘기해가지고 미루는 바람에 조금만 힘 더 쓰면 될 줄 알고 이렇게 휴가 내고 막 몇 년 동안 쫓아다니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진지하게 민원을 대해주면 좀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오늘 많은 안건들 준비해 주셨는데 하여튼 한번 같이 의논해 보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제가 없는 시간 동안에 큰 무리 없이 공무에 잘 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 듣고 오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정부가 소비와 투자를 촉진하고 민생 안정을 위해 20조 원 넘는 나랏돈을 풀기로 했습니다. 네, 전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 원에서 50만 원이 차등 지급되는데 국민의 90%는 1인당 25만 원,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도 추가 발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보름여 만에 2차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유례 없이 빠른 속도입니다.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에 20조 2천억 원의 나랏돈이 투입됩니다. 먼저 13조 원이 넘는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지원됩니다.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 규모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지원하여 총 13조 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합니다. 소비 쿠폰은 두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급되는데 1차는 소득 상위 10%와 일반 국민은 15만 원, 차상위는 30만 원, 기초수급자는 40만 원이 지원됩니다. 농어촌 인구 소멸지역 84개 시군은 1인당 2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2차는 건강보험료 등을 통해 대상을 확정한 후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 지급됩니다. 종합적으로 상위 10%는 15만 원, 일반 국민은 25만 원을 받게 돼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급 수단은 현금 지급이 아닌 지역사랑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신용 체크카드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추경안 확정 후 4개월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8조 원도 추가 발행됩니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할인율을 지역에 따라 4단계로 나눠 최대 15%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지역사랑 상품권은 올해 발행 규모가 29조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냉장고와 에어컨 등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의 10%를 30만 원 한도에서 환급하고 숙박과 영어 관람, 스포츠 시설 등 5대 소비 분야의 할인 쿠폰 780만 장이 발행됩니다. 철도와 항만 투자 등 건설 경기 활성화와 신사업 분야, AI 신재생 투자 확대에도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올해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세 수익 규모를 줄이는 세입 경정을 5년 만에 10조 3천억 규모로 반영했습니다. 맞춤형 사업 설계, 지출 구조 조정, 세입 경정 등을 통해 철저하게 실용 정신에 기반한 효율성도 추구하였습니다. 정부는 2차 추경으로 올해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19조 8천억 원의 국채 발행과 5조 원 규모의 지출 구조 조정 등으로 충당됩니다. 대규모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110조 4천억 원으로 늘어나고 국가 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1,300조 원이 넘었습니다. 2차 추경 예산안은 다음 주 월요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민생 안정에 5조 원을 추가 투입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113만 명의 빚 16조를 탕감해 재기를 돕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도권의 산업단지, 상가에 공실이 수두룩합니다. 폐업 식당 자리는 1년 가까이 비었습니다. 경기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분양하면서 코로나 터졌잖아요. 요즘 이제 제조가 안 되니까 그런데다 5일금 하니까 이제 상가들이 못 버티죠. 코로나 때 쌓인 빚의 내수 침체에 자영업자 대출은 1,064조 원, 연체율은 1.67%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 이전 장기 평균 수준에 육박합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새 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빚 16조 원을 탕감하기로 했습니다. 7년 이상 된 5천만 원 이하의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겁니다. 총 인원은 113만 명에 재원은 한 4천억 정도 재정해서 투자를 하고 한 4천억 이상을 금융권에서 또 같이 공동 부담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7천억 원을 들여 10만 명에게는 빚을 깎아줍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을 확대해 90% 원금 감면 대상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9만 명에게는 이자를 깎아주거나 만기를 연장해줍니다. 폐업할 때 점포 철거비 지원 금액도 상한을 600만 원으로 늘립니다. 고용 안전망과 관련해서도 1조 6천억 원을 반영합니다. 구직급여 지원 인원을 179만 8천 명으로 18만 7천 명 늘립니다. 국민 취업 지원 제도 대상도 늘리는데 특히 건설업 분야 실직자 10,000명은 훈련 수당을 월 48만 4천 원으로 20만 원 늘립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서는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전세 임대를 4만 8천 호로 3천 호 늘립니다. 저소득 청년 대상 월 20만 원 월세 지원 대상도 15만 7천 명으로 2만 7천 명 추가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추가 경정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는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과 관련해서도 증인과 자료 제출을 놓고 신경전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인데요.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추경안 관련 여야 입장 먼저 들어볼까요? 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추경안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전 국민에 대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이라는 보편 원칙 속에 취약계층,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에 추가 지원한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추경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추경안 심사 관련 예결 특위 구성 등을 위해 국회가 할 일이 많다며 국민의힘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추경안을 처리해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게 내란으로 무너진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집착과 목리는 그만두고 민생 회복이란 대의와 원칙을 지키는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어서 추경안에 반영된 민생회복 지원금을 두고 당이 꾸준히 강조한 보편적 지급 원칙은 물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취약계층 추가 지원 방안도 담겼다고 이어서 평가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안 편성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정치적인 목적인 추경안에는 반대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논평을 통해 정부가 여러 논란에도 전국민 지원금 지급은 이루어졌다며 추경안이 포퓰리즘 신호탄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받았습니다.
특히 추경안으로 경제가 살아날지 미지수라며 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 사례금이란 비판까지 나온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국회 상임위원장 문제 등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는 아직 답을 내지 못한 채 여야 공전이 이어지고 있죠. 네, 오후 3시 양당 원내 수석이 만나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 부대표는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와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의 시점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22대 국회가 문을 열 당시 상반기 상임위원장 배분이 끝난 만큼 재조정 없이 공석인 상임위원장의 빠른 선출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바뀌었다고 손대자고 들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시 협상해야 한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맞춰 소관 상임위가 조정되면 그때 합의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원구성 재협상 필요성을 거듭 부각하고 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숫자가 많다고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갖는 건 관례를 깨트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법안 처리를 현실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견제 원리를 지키려면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와야 한다는 논리인데요. 양측 이견이 큰 만큼 추경안 처리 등을 위한 본회의 개최 일정 합의에 빠르게 도달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예, 지금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전국 현안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해도 됩니까? 네. 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과 여야 지도부들이 6월 20일 일요일 12시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는 정당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한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겠다고 하셨습니다. 여야 지도부 회동 관련해서는 지난 6월 17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전달하였고 각 당 지도부는 당시에 흔쾌히 수락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G7 정상회의에서 귀국한 오늘 국무회의 참석 직전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여야 지도부 회동을 조기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추진을 지시하셨고 오늘 다시 각 정당 관계자들에게 연락해서 최종적으로 회동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질문 받아도 되나요? 잠시 있다가 하라는데. 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오는 일요일이죠. 6월 22일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서 오찬을 함께 할 예정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조금 전 우상호 정무수석이 밝힌 내용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오는 22일 일요일 낮 12시에 대통령실 관저에서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오찬을 가질 예정입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대행, 김용태 비대위원장,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함께 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파열음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박희재 기자,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상대로 중국 칭화대 석사학위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오늘 과천 법무부 청사를 찾아 출입국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자녀 유학자금 출처 등 의혹을 밝히기 위해 전부인을 비롯해 가족에 대한 증인도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를 두곤 이미 국민검증에서 탈락했다고 지적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무입니다. 첫째, 전과에 대해서 반성이 없습니다. 둘째, 사실관계에 대한 성실한 소명이 없습니다. 셋째, 국민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김민석 후보자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입니다. 김 후보자의 전처까지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건 주장하다는 건 과하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추진해 검증 기능을 회복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상황입니다.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진행 중입니다. 오전엔 특히 대북간 등을 중심으로 여야는 공방을 이어갔는데요.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과거 사드 관련 인터뷰 등을 토대로 성향이 친북적이란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고 지적하며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국정원이 북한의 대남 연락사무소 역할로 전락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후보자를 대남 연락소장으로 지칭하는 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사과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계엄 당시 국정원의 대처 부족을 집중 부각하며 이 후보자가 국정원장 개혁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네,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이 특검 공식 출범 전 수사를 전격 개시했습니다. 조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도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경국 기자. 네, 내란 특검이 꾸려질 서울 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예, 내란 특검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벌써 수사에 착수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아직 수사 준비 기간이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조은석 특검은 어제 검경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받아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긴 겁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조 특검은 법원에 신속한 사건 병합 그리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수사 준비 기간에는 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조 특검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고요. 특검법상 집행정지 신청권 등을 활용해서 불구속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네, 내란 특검이 이렇게 속도를 낸 배경이 있나요? 네, 진용을 완성하기 전 수사를 개시하고 기소를 한 것, 김용현 전 장관이 석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오는 26일이면 구속기한이 만료가 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서 검찰이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서 조건을 달고 풀어주는 보석을 요청했고 법원도 이를 허가했었는데요. 김 전 장관 측은 사실상 구속 상태를 불법적으로 연장하는 게 아니냐고 반발하면서 보석 결정에 대해 항고하고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해둔 상태입니다. 결국 김 전 장관 조건이 있든 없든 풀려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내란 사건을 수사하고 공소 유지를 해야 하는 조 특검이 추가 기소를 통해서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조 특검은 박창환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 파견을 경찰에 요청했고요. 검찰에 앞서 진행 중인 내란 재판의 공소유지검사 전원을 포함해 42명 파견을 추가로 요청하는 등 수사팀 구성에도 막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늘도 기관 방문을 이어가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어제 관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과 금감원을 찾았었는데 오늘도 사건 파악을 위한 기관 방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법무부 김서구 차관과 오동훈 공수처장, 오후에는 김준영 경기 남부경찰청장을 잇따라 만났습니다. 민특검은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파견받을 수사 인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서울고검 재수사팀이 김건희 여사와 증권사 직원 사이 녹음 파일을 다수 확보하면서 전임 수사팀의 부실 수사 논란이 제기된 상황인데요. 민특검은 전임 수사팀도 수사 대상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일단 즉답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전임 수사팀 수사 필요성도 많이 나오는데 입장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정권과 사안을 파악한 다음에 같이 논의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네, 김건희 특검팀 대한변호사협회에 특별수사관 채용 공고를 부탁하는 공문을 보내는 등 수사팀 구성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네, 차상병 특검은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했죠?
맞습니다. 이명현 특검은 장고 끝에 어제 자정쯤 8명 특검보 추천을 마무리했습니다. 이 특검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서 실체적 진실 규명에 열정을 가진 사람들로 추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만 인사 검증이 진행 중이라서 구체적인 구성을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꾸려지게 될 특검팀에 대해서는 국방부 조사본부나 국방부 검찰단 인력도 파견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검은 본격적인 수사는 사무실이 갖춰진 뒤에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고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경찰의 3차 소환 통보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특검에 수사관 31명을 대거 파견하기로 협의를 마쳤는데 윤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안도 특검과 논의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죠. 양동훈 기자,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았군요. 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 경찰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일과 12일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자 오늘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며 3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그제 경찰의 3차 소환에도 불응하겠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전에는 변호인단 의견서만 제출했는데 이번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까지 함께 낸 건데요. 진술서와 의견서에는 범죄 사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은 개입한 바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필요한 경우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하는 비공개 방문 조사는 응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윤 전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불법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월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을 때 경호처에 이를 저지하도록 지시한 혐의인데요. 경찰은 윤 전 대통령이 총기 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경호구역을 통제하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에게 보낸 정황도 포착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지난해 12월 비상계엄과 관련된 군 사령관들의 비아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결국 3차 소환까지 불응한 상황인데 경찰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까요? 네, 경찰은 우선 일과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끝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대응을 고심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소환까지 불응할 경우 신병 확보에 나서는 게 일반적이라 경찰이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이 언급됩니다. 다만 조은석 내란 특검이 아직 준비 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김용현 전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등 빠르게 수사에 돌입하면서 추가 소환 통보 등 윤 전 대통령 신병 처리도 특검에서 맡을 가능성도 언급됩니다. 경찰 특수단은 또 특검과 협의해 중대범죄수사과장 등 수사관 31명을 특검에 파견하기로 했는데요. 파견 시점은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 파견과 함께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도 특검에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양동훈입니다.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서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접대 액수가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을 넘는다고 본 대법원 판단에 따른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승훈 기자, 선고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파기환송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오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이엽 전 검사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나 전 검사에 대해 공정한 직무를 위해 노력해야 함에도 범행을 저질러 사법 절차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함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사 출신 이모 변호사에게는 벌금 1,000만 원, 접대를 제공한 김봉현 전 회장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나 전 검사가 받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나 전 회장은 나 전 검사와 이 변호사에게 1인당 114만 원어치 술값을 제공했다는 검찰 판단과는 달리 참석자가 더 많았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1인당 제공 횟수가 94만 원의 가량으로 94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은 제공받은 향응가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파기환송심도 대법원 판단 취지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앞서 나 검사 지난달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는데 내용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 전 검사는 지난달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정직 1개월의 징계가 내려지자 사직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나 전 검사는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검사로서 하고 싶은 일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사직을 결심했는데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려 이제야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검사로 근무하는 동안 보람된 여러 일을 했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후회되는 일이 더 많다고 덧붙이기도 했는데요. 나 전 검사와 함께 술 접대를 받았지만 향응 수수액이 100만 원에 못 미친다고 판단된 다른 검사 2명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고 법무부가 견책 징계만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오승훈입니다. 정책 겉과 속을 들여다보는 정치원 시작합니다. 오늘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G7 일정을 마치고 오늘 새벽에 귀국한 이재명 대통령, 잠시 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2차 추경안이 다뤄졌는데 민생회복 지원금이 포함됐죠. 네, 예상대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는데 15만 원을 전 국민에게 주고 소득 수준에 따라서 차등별로 좀 더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인 거죠? 그렇죠. 보편 지원에 차등 지원을 가미한 형태로 해서요. 야당으로서도 이견을 제기하기 어려울 정도의 편성안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 4,296만 명 국민들은 이제 25만 원을 기본적으로 민생회복 쿠폰을 지급받게 되고요. 상위 소득 10%는 15만 원만 받는 것이고요. 차상위 계층은 40만 원까지, 그리고 최고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 원까지.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25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죠. 4,300만 국민이 25만 원을 받기 때문에 사실 보편 지원의 성격을 갖지만 그 안에서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추경에서 보편 지원을 반대했던 부분도 어느 정도 수용이 된 것이기 때문에요. 국회에서 논의하는 데 있어서 특별한 이견이 제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보편과 선별을 융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전 국민에게 15만 원씩 나눠주고 이제 플러스 알파를 어느 정도로 하느냐, 이 부분이 선별 지원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대변인 첫 논평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것이 이제 대변인 논평이니까 국민의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융합적 태도를 취했지만 사실은 이제 보편 지원이죠. 전 국민에게 주는 건데 금액을 달리한다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 국민에게 돈을 준다는 거는 보편성이 있는 거잖아요. 따라서 보편 지원이다 이렇게 저는 보이는 거고, 굳이 13조 원 정도를 들여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 제기가 있는 거예요. 지금 내수진작의 방법은 다른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잘 들어간 몇 가지 포트폴리오를 잘 짠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급 효과가 큰 건설 경기를 위해서 한 2조 5천억 정도를 투자해서 약간의 앵커 브릿지론으로 작용시킨다. 그다음에 주택을 또 매수한다. 이런 부분은 주택과 건설 경기 이 부분은 고용 창출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경기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 전체 그 GDP의 14% 차지하는 건설 경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다 조금 더 돈을 주든가.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 부분도 조금 더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있거든요. 예, 잠시만요. 저희가 여야 원내수석들이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본회의 일정 등을 상의했는데요. 지금 브리핑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현장을 보겠습니다. 그동안의 상임위 배분에 대한 역사를 좀 공부해라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갖다 주셨습니다. 저희 민주당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또 제가 준 이 자료 공부하고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 입장을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예, 여당의 입장이 현재까지 어제에서 한 발도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일당의 운영이 법사위 예결위를
한꺼번에 맞는 전례가 없다는 것은 많은 민주당의 유명 정치인들이 과거에 또 얘기를 해왔습니다. 국회 내에서 견제와 균형을 제대로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것이고, 또 작년과 달리 올해는 정권 교체가 돼서 이미 야당이 여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맞게 상임위에 대한 부분을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고 양쪽의 입장차가 크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말씀대로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한번 만나서 추후 논의를 하기로 했고, 본회의와 관련된 부분은 오늘 서로 간의 의견의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가면 되지 않겠어요? 뭐 추가로 질문 한두 개만 많아요. 네. 2개 정도만 하시죠. 뭐. 네. 네, 여야 원내 수석들이 오늘 국회에서 만나서 본회의 일정과 또 법사위 등 상임위원장 배분 등을 논의했는데요. 특별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드렸고 여야 입장이 한 발도 변화하지 않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추경 이야기하고 있었는데요. 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것은 마치 보편 지원과 똑같은 것이다 이런 입장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돈을 이렇게 줄 필요가 있느냐. 그 차등의 어떤 외피를 씌웠지만 사실은 이제 전 국민에 대한 보편 지원이고, 그다음에 지난 5월 1일 추경에도 13조 8천억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거의 적재국채 발행을 거의 한 70%로 메웠단 말이죠. 그때도 또 구조조정과 뭐 세계 잉여금이 약간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아마 그 거의 100%일 거예요. 말씀은 저렇게 이제 실제 뭐 구조조정 한다고 했는데 그 이 세입 경정까지 들어갔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거의 100%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3연속 좀 세수 결손이라고 계속 비판해 오셨는데 이렇게 또 전 국민에게 돈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2020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 이후에 첫 전 국민 대상 돈을 주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과연 이게 그러면 소비 진작 효과가 있었느냐에 대해서 KDI 그 당시에 연구를 했는데 0.25에서 0.35% 사이였다는 거죠. 그럼 100만 원을 받으면 한 25만 원 내지 35만 원 정도만 소비에 쓰고 나머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하는 이 추경의 목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더 경기 부양으로 가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건설 경기 또는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적 지원, 이런 부분으로 좀 포트폴리오를 짰으면 어땠을까. 마지막으로 지역화폐 예산이 또 들어갔어요. 이게 13조 8천억 원짜리 지난 5월 1일 때도 4천억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또 6천억을 냈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부분이 다소 한 두세 개의 포트폴리오를 좀 고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저희가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 오는 일요일에 대통령과 여야 대표단이 오찬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추경에 대해서 협조해달라 이런 이야기도 나오겠죠. 뭐 당연하죠. 예, 일단 G7 회담에 참석하고 오셨기 때문에 순방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지금 당장의 이 추경에 대해서는 여야가 뭐 대선 때 같이 공의 공약했고 이 규모도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제 세부 내역을 어떻게 편성할지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편 차등 지원의 내용을 다 반영한 추경 아니고, 지금 워낙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추경의 조속한 통과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는 일요일 오찬 회동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G7 무대에서 이틀 동안 11차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특히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는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공감대를 쌓았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고 오시죠. 이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프레스기에 눌려 팔을 다친 일화를 말하자 룰라 대통령을 자신의 경험도 이야기하며 우리 무지하게 가까운 사이처럼 느껴져요. 그때 목소리보다 훨씬 더 젊고 미남. You're very kind. 대통령께서는 특유의 친화력과 유머를 활용해서 적이 없는 대화를 konnichiwa.
疲れ様です。逆です。これ逆です。すいません。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よろしければもうちょっとこちら側に少しだけ、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네. 한일 정상회담 해프닝 모습도 좀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상대 나라 국기 앞에선 정상의 모습 뭐 한두 번 본 건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죠? 예, 근데 저 부분은 사실은 이제 다소 어찌 보면 좀 우대해 준 거죠. 우리나라 국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보할 수가 없는 거니까. 네. 국기는 이제 원래 오른쪽에, 그러니까 시청자 입장에서는 왼쪽이죠. 예. 그게 맞는 것이고, 다만 이 대통령께서 이제 상대방 일본의 수상을 우대해 주느라고 거기 설하라고 했는데 또 바뀌었다. 저런 부분은 해프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조금 더 친밀감 있는 어떤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결코 이게 뭐 무례거나 결례라거나 이렇게 보여지지 않고 예. 다소간의 혼선이 있다 하더라도 약간의 좀 정답게 보이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저도 의외라고 생각한 부분이 친화력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상들 간에 저렇게 어떤 공식적인 멘트보다 저런 식의 개인적인 대소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고 거기다 평가를 해주게 되면 이 개인적인 관계에 따라서 정상 간의 또 소통도 잘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치적 감각이 있으신 거죠. 저 부분은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 예, 야당에서 극찬을 해주셨어요. 브라질 룰라 대통령과는 소년공 시절의 일화를 같이 공감대를 이뤘다고 하더라고요. 공통점이 두 정상 간 참 많으시죠. 일단 어린 시절 소년공 시절을 겪었다는 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장애가 있습니다. 이 룰라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이 없죠.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 팔이 장애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정치적 고초를 겪는 과정도 비슷합니다. 다 이제 두 분 다 최근의 일이긴 한데 검찰에 의해서 룰라 대통령도 수감됐다가 대법원의 무죄 판결로 다시 대통령에 복귀한 대통령이고, 이재명 대통령도 뭐 우리 국민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3년간에 겪은 어떤 정치적 고초 이런 걸 보면 두 분 간에는 뭐 특별한 공감대가 있다는 걸 좀 확인을 한 것이고 아마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정상 이 다자 회의 앉아 있는 자리에서 보면 룰라 대통령이 아마 이런 내용을 이 마크롱 대통령한테 설명하니까 또 마크롱 대통령이 뭐 이렇게 이 손으로 손짓으로 또 그걸 표현하는 장면도 있었고요. 어쨌든 6개월 만에 정상 외교에 복귀를 했고 국민들께서는 오랜만에 대통령의 정상회견을 편안한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훈훈하게 G7 정상회의를 돌아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에 오는 24일과 25일로 잡혔는데요.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 파상 공세 정리해봤습니다. 그래픽을 좀 보시죠. 네, 주진우 의원은 김민석 의원의 동문서답 시리즈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소득보다 지출이 훨씬 많은 이유를 설명해달랬더니 노부부 유서 사건이 억울했다는 답을 내놓는 등 후보자가 구체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김기현 의원은 자고 나면 새로운 의혹이 또 등장하는 가히 까도비, 까도 비리 의혹 후보라는 말이 어울릴만 하다고 꼬집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 대책회의에서 나온 이야기 듣고 오시죠. 김 후보자는 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이미 총리 행세를 합니다. 경제부처 보고를 받고 외교 특사를 접견하고 차관을 대동해 재난상황실까지 방문했습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미 국민 검증에서 탈락했습니다. 파면 팔수록 미심쩍습니다. 파파미 후보입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자 민주당은 의혹을 소명하기는커녕 눈에 실핏줄이 터졌다는 등 전처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선을 넘는 일이라는 등 감성파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네, 까도 비리 의혹, 까도비, 파도 미심쩍은 파도미라면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를 공격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10대 결격 사유를 뽑았는데 아직 증인 채택 문제도 해결되지 않은 거죠. 근데 저희가 10대라고 이제 각 사유별로 다 적시했는데 거의 상당수가 이제 돈 문제예요. 예. 돈 문제고 그다음에 위장 전입 문제가 하나 들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밤이 문제는 이건 뭐 국민들 다 아시는 부분이니까. 위장 전입 문제라고 하면 모친 빌라 의혹 말씀하시는 아닙니다. 건가요? 그게 아니고 김민석 후보자가 영등포 오피스텔에 강모시 오피스텔에 거기에 이제 주소를 이전해 놨다. 실제 거주하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소명 자료를 내라. 예컨대
내가 거기서 전화 통화를 계속했으면 기지국에 계속 잡히기 때문에 통화 내역 등을 내면 사실은 이제 소명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까지 포함해서 나머지는 거의 다 돈 문제예요. 그런데 이 돈 문제에 대해서 해명은 안 하고 계세요. 그 해명이라고 하면 본인이 말하는 게 해명이 아니고 설득력 있는 말씀을 주는 게 해명입니다. 아직까지 저희가 소명자를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설득력이 되면 예컨대 기타 소득으로 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그 기타 소득에 대한 내역을 내셔야죠. 지금 저희가 찾아낸 것 보면은 기타 소득이 한 640만 원뿐이 안 되는데 또 사업 소득까지 해봐야 1,400만 원이에요. 그럼 B는 저렇게 한 7, 8억 정도 돈하고는 전혀 차이가 나잖아요. 크게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다면 기타 소득 얼마, 언제, 어느 기관, 뭐 내용 이런 것들은 정리 한번 하실 수 있잖아요. 정리하다가 몇 개가 차이 날 수도 있겠지만 저렇게 전혀 안 하고 그냥 기타 소득 부의금 등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거는 성실한 해명이 아니죠. 해명이라고 볼 수가 없고, 자 증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전처라고 말씀 주시니까 이게 약간 부적절한 거 아니야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증거 방법인 거예요. 소명 방법인 거예요. 예컨대 아니면 계좌이체 내역을 내시면 돼요. 근데 지금 증인을 미리 채택해 놓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증인의 경우에는 5일 이전에 청문회로부터 역산해서 5일 이전에 증인 소환 통지서가 도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채택을 해놓고 나서 만약에 김민석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내시게 되면 그때 증인도 안 부르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채택 안 해놓고 자료까지 안 내면 이거는 소명과 관련된 다툴 방법이 아예 없어요. 국내심에는. 그러니까 국내심 그 인사청문단이 얘기하는 게 일단 채택을 해놓고 그다음에 그 자료 낸다고 하니까 내면은 이렇게 부르지 말자. 이래도 지금 채택 관련해서 그 허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료만 잘 내면 전 부인 부르지 않겠다라는 국민의힘 입장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증인을 신청한 걸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한덕수 전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거든요. 이게 김민석 총리 인사청문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무리한 증인 신청 요구를 하면 이 대응 양식도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능력을 검증하는 청문회장이 불필요한 정치 공방의 장으로 자꾸 끌고 가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청문회를 가자고 한다면 민주당의 선택지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시만요. 지금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어서요. 현장을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26회 국무회의 관련해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제2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5건, 2025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23건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외교부가 준비한 G7 정상회의의 주요 성과와 후속 조치 계획을 포함해서 정부 부처와 위원회별로 현안 보고도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현재 경기 진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에 따른 혜택의 온당함을 고려해야 한다며 추경의 기본 기조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드리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안건으로 상정된 각각의 법안에 대해 꼼꼼한 질의응답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결의된 안건 중에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에 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마지막으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공약의 실현이자 실행임을 밝힙니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서는 연구 인력의 해외 유출에 대한 현황을 물었고, 이어 국내 고용 상황이 악화되지 않는 선에서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하는 방안을 찾아 보고해달라 당부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법무부 차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보충 설명하는 입체적인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G7 정상회의 자리에서 각국 정상들을 초대했던 경주 APEC 진행 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습니다. 개별 정책과 홍보 예산 책정 및 관리의 효율성과 합리성에 대해 질의응답이 이어졌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비롯한 8개 배석 부처 현안을 보고받았습니다. 이 중 2개의 배석 부처 현안 보고가 마무리되었고 6개는 다음 국무회의로 수년되었습니다. 가장 관심이 높은 추경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지역사랑 상품권 추가 발행, 건설 경기 활성화 등 경기 진작을 위한 15조 2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 위해 10조 3천억 원의 국비를 반영했습니다. 둘째, 취약자주 채무 조정 패키지 등 민생 안정을 위해 5조 원을 투자합니다. 셋째, 세수 부족 예상분을 보강하기 위해 세입 경정을 10조 3천억 원 규모로 추진합니다. 금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22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과 함께 국무회의 의결 후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더 늦기 전에 제대로 된 처방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추경 편성과 속도감 있는 집행으로 이번 추경이 경기 진작과 민생 안정의 마중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카메라. 네, 추경안과 관련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청문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청문회를 앞두고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에 나서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는데요. 민주당 내 입장차도 느껴집니다. 들어보시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전철을 부린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전 여자친구도 부르기 싫은 게 이 사람 마음인데 전 부인까지 불러가지고 이 모든 사생활 다 털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본래적 목적과 기능을 회복해야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할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김민석 후보자의 언론 대응 태도가 아쉽다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치라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국민들이 보기엔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좀 있어 보입니다. 얼핏 보니까 묻는 기자 보고 또 어디 채널이냐고 그러고 그런 말 안 썼으면 좋겠다. 허위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누가 질문하셨죠? 혹시 빌라에 대해서도 또 자금 의혹이 하나 좀 제기됐는데 여기 대해서 좀 입장이 어떠세요? 여기는 어느 채널인가요? 저희 지금 다 풀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놓친 빌라 자금 의혹은 어떻게 돼요? 아니 누가 그 질문하는데 꼭 나 좀 비키라고 나 좀 저쪽 좀 쳐다보게 하는 사람하고 비슷해 보이잖아. 특검에서 소환조사 요구하면 응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경찰 출석 요구 이번에 응하실까요? 세계 특검 모두 아니, 저 사람들 좀 보게 이 앞을 가로막지 좀 말아주시면 안 되겠어요? 그쪽으로 조금 앞으로. 세계 특검 모두 정치보복 특검이라고 보십니까?
네,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김민석 후보자의 언론 대응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윤 전 대통령과 비교까지 했어요. 네, 뭐 둘 다 적절하지는 않죠. 그런데 특히 이제 김민석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제 그 검증을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누차 민주당에서도 예전에 얘기했지만 대통령이 해당 공직자에 대해서 후보자로 정할 때 자체 검증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인사청문 과정에서 또 검증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검증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검증 과정에서 검증을 위해 질문을 던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끈하고 사실 검증을 막는 거기 때문에 저런 태도는 어찌 보면 권력 통합의 부작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죠. 만약에 저게 야당이 그 다수당이었으면 저렇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의 저런 여러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은 지금 아직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의혹 자체가 합리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떳떳해요. 실제 또 후보자로서 마치 서리처럼 업무를 보고 다니세요. 자, 이런 모든 부분들이 나는 이미 청문회 통과한 거 아니야? 뭐 민주당이 뒷배에 받쳐주고 계시고 대통령 신임이 꺾이지 않는다면 나는 어떠한 의혹이 제기돼도 난 후보 총리로서 되는 거야. 이런 식의 오만함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은 단순히 본인의 어떤 행동뿐만 아니고 향후에 민주당과 대통령에 대한 국정 운영 동력도 떨어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자중하거나 사과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인 내용까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론은 아니고 지금 개별 의원들의 의견인가요? 예, 아마 근데 이제 진성준 그 정책위 의장의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정리된 입장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자격과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모욕주기, 망신주기, 무분별한 의혹 제기로 계속 갈 경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단적 사례를 들자면 미국처럼 철저하게 이 윤리성 도덕성에 대한 검증을 사전 검증 차원에서 FBI 국세청이 하는 방식을 통해서 하고 실제 인사청문 과정은 능력에 대한 검증 그것들이 국민에게 공개되면서 국민들께서 총리직을 수행할 만한 어떤 능력과 자질을 갖췄는지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상황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마련돼야 되는데 지금 인사청문은 이렇게 무분별하게 공격을 하고 결국 이걸 견디지 못한 후보가 낙마를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안 나올 수 없고요. 특히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문제는 꼭 짚고 싶은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인사청문 대상의 뒷자리에 가족들이 쭉 앉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만큼 이 명예로운 자리이고 또 가족을 중시하는 어떤 미국 문화의 한 단면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공직자의 자리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국민들께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는 못할 망정 전처까지 인사청문회장에 불러서 망신과 모욕주기를 하겠다는 게 이게 만약 비춰진다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직내나 다름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인사청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금 당내에서 적극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자료를 제출하면 전처를 부르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그 부분까지 정리를 근데 제가 한 해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리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저희가 뭐 미국 문화원 점거 이거 밥니다. 이거는 사실 정치 공세라고 쳐요, 저도. 그런데 나머지는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해야 될 합리적인 문제 제기예요. 왜냐하면 수입이 5억 8천인데 쓴 돈을 다 합하면 13에서 15억이다. 그럼 중간에 비는 돈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명해야 되는 것이고 그 과정에 있었던 돈 대신 분 이게 이제 2억 원의 학비에 대해서 아들, 그러니까 따님이 하여튼 자녀분의 돈을 유학비를 댔던 분이 이 전처라고 하니까 그럼 확인자를 내라니까 안 해주니까 그럼 전처를 증인 신청한 거죠. 이게 전처가 돈과 관계된 사람일 뿐이지 망신주기 전처를 저희가 증인 신청한 건 아니라는 부분이고 그런 측면에서 강 씨도 증인 신청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민석 후보자의 그 모친의 빌라에 전세를 갖다가 사실은 한 달 만에 2분씩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이게 누구나 다 문제 있다고 보겠죠. 그다음에 1년 뒤에 또 장문의까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남들 비합리적인 행위에 대해서 해명해라라고 요구하는 것이 이게 모욕주기인가요? 그래서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무슨 도덕성 검증 때는 이건 비공개로 하고 그런 법안 같아요. 그다음에 업무 능력 검증 때는 공개로 하고 이러자는 거잖아요. 그건 항상 그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그때마다 나오는 얘기인데 그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을 때 나오지 않았던 얘기고 두 번째는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제기된 문제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상한 해명하시면 될 일이다. 이렇게 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회 오는 24일과 25일에 있을 예정이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8월 2일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 친명 양강 구도로 치러질 전망인데요.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사위원장 내정서를 두고 당 안팎에 시끄럽다고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한 매체가 어제 오후 늦게 법사위원장에 박 의원이 내정됐다고 보도한 이후 기사 댓글창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반대한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유연함보다 강단 있는 분이 법사위원장을 했으면 한다. 박 의원은 법무장관 시절 검찰개혁에 미온적이었고 조국 전 대표의 억울한 기소를 방관한 사람이라는 등의 내용인데요.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권리당원 표심에 호소했던 김명기 원내대표. 내정은커녕 아직 논의조차 안 한 사안이 보도됐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그런가 하면 법사위원장직을 내놓고 당권 도전에 나선 정청래 의원, 한때의 강성 지지자로부터 공격받은 일화를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유인태 전 총장은 정 의원에 대해 이런 평가를 내놓았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정청래는 왕수박이다. 예. 예를 들면 이런 이제 공격들이 있었나 봐요. 근데 정청래가 왕수박이면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말이냐. 그래서 정화가 지금 돼가고 있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의 장점 좀 설명해 주시죠. 사람이 굉장히 좋습니다. 좋고 그리고 이렇게 뭐랄까 마음이 비단결 맺힌 게 별로 없어요. 그 정청래 의원이 조금 너무 강성 아니에요. 말을 해도 다들 이제 이미지가 여당의 대표가 좀 부드러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좀 그 흐름도 있는 것 같아요. 당한 법사위원장 하면서도 말을 왜 꼭 저렇게 하지 이럴 때가 참 많았잖아요. 네,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이 이공계 지원 특별법과 관련해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I 미래기획수석 하정우입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정부 출범 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개정안과 우리 정부의 이공계 인재 육성 방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국가대전환과 과학기술 혁신을 이끌 청년 과학기술 인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적극 조성한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에 관한 국민과의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초중등생, 대학생, 대학원생, 신진, 중견, 고경력으로 이어지는 이공계 전주기 인재에 대해 촘촘히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이공계 인재 육성을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과학기술 인재 육성 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만들어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혁신 성장 체제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초중생들이 수학과학에 대해 쉽게 접근하여 학습 의욕을 고취하고 이공계 대학 진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 및 문화 확산 활동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공계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첨단 기술 및 융합 분야 인재 양성 근거, 학위과정 통합 활성화, 이공계 대학 연구 체계 혁신,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 강화, 연구생활 장려금 관련 규정 등 맞춤형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연구를 할 수밖에 없던 박사 후 연구원, 소위 포닥에 대한 지원 근거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의 안정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마다
제각각인 지원 기준을 통일하는 표준 지침 제작에 착수하였습니다. 이 지침은 채용 경력 개발 지원, 창의적, 도전적 네, 77년생이죠.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의 브리핑 내용 듣고 오셨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했다는 내용을 자세히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는 두 분과의 대담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민주당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금 왈가왈부가 있다라는 앵커 리포트를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박범계 위원장 내정서를 두고 좀 시끄럽다고요. 내정설이 아닌 건 확인이 된 거죠.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와 같이 아직 특정 어떤 의원을 뭐 할지에 대한 논의조차도 안 한 상태인데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누군가로 내정됐다는 소문이 더 이제 기사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뭐 이 원구소 협상을 왜 다시 해야 됩니까? 이미 합의된 바대로 2년 동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하기로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 상황이 여야가 바뀐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상황 때문에 우연하게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마치 이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이 본인들의 자리였던 것처럼 내놓으라는 이 요구 자체가 받아들이기 힘든 거죠.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 자체가 말로는 견제와 균형을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는 지난 정권 3년 내내 정부가 행사했던 그 대통령 거부권의 다른 형태의 입법 발목 잡기를 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이 명백해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자리를 넘겨주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 반론도 들어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국민의힘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조기 전당대회 개최의 뜻을 모아가고 있는데요. 당대표 선거에 누가 나올까가 관심이죠. 이준석 의원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출마를 권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을 제가 한 일주일 전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전당대회를 그냥 출마해버리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전당대회에 나가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또 국민들이나 당원들에게 더 그런 내용을 세세히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고.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후보군으로 대선 경선 1, 2위였던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꾸준히 거론되는 상황. 김문수 후보는 최근 북한산 등반 사진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준석 의원은 이번에 리턴 매치가 된다면 한동훈 전 후보가 이길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친한동훈계를 중심으로 이번엔 한 전 대표가 나서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안철수 의원하고 김문수 전 후보는 나올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안 나온다고 하다가 나올 겁니다. 이번에 제가 굳이 예측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나가면 이깁니다. 요즘은 주변에서 좀 출마하지 마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당내에 있는 지금 우리 의원들의 그런 분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느낌을 주고 있다 보니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이런 어려운 당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까. 네, 그런가 하면 대선 경선 탈락 뒤에 열심히 김문수 후보를 도왔던, 그리고 국민의힘이 패배한다는 출구조사 발표 뒤에도 묵묵히 자리를 지켰던 한 사람, 안철수 의원은 보수의 심장 대구를 찾아 민생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앞서 대구시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선거 패배에 실망하신 국민께 먼저 사과드린다며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도 생각할 때도 아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진짜 속내는 어떤 걸까요? 네, 최근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관심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의원도 국내심의 헤게모니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언젠가는 합당의 형식이든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내년 지방선거 이전, 한참 이전에는 보수 진영의 재편이 마무리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지방선거에 후보가 난립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보면 누가 헤게모니를 지는지에 따라서 국내심과의 통합 과정이 지난할 수도 있고 또는 간단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관심을 보이는 거라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 대표의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 선출과 달리 룰 자체가 8대2예요. 그러니까 당원 선거인단 8이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당신 8, 그다음에 일반 국민 20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걸 다 감안하고 나올지 여부를 결정할 겁니다. 더군다나 내년이면 이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크게 지게 되면 또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고 그런 1년짜리 당대표라는 생각을 갖고 혁신을 해야지라는 생각이 없다면
당대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혁신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라는 후보는 나설 가능성이 크고 그러나 제일 큰 것은 승률이다. 승산이기 때문에 그런 승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속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는 건가요? 안 나오는 건가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오면 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 나올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여야 당대표 선거까지 조금 예상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기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지난밤 첫 열대야가 나타난 강릉, 오늘 낮 기온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36도에 육박했습니다. 서울도 34도를 웃돌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는데요. 밤부터는 전국에 본격적으로 첫 장맛비가 내리고 중부지방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집중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기상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밤사이 강릉에서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낮 기온도 크게 치솟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밤 강릉에서는 최저 기온이 26.5도로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는데요. 한낮에도 36도에 육박하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강릉 구정면 학산리는 한낮 기온이 사람 체온보다 높은 36.9도까지 올랐습니다. 그 밖에 서울도 오늘 34도를 웃돌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더웠고 대구도 33.9도로 폭염 수준의 더위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고 정체전 선이 북상하면서 그 앞자리에서 많은 수증기가 더해져 전국적으로 기온이 크게 오르고 또 습도도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밤사이 장맛비가 확대하겠지만 습도가 높아지고 열기가 축적되면서 열대야 수준의 밤 더위는 더 많은 지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비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에 장마가 시작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늦게 일부 서쪽 지방을 시작으로 밤부터는 전국이 본격적으로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특히 내일 본격적으로 장맛비가 강해지기 시작해서 내일 밤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국지적으로 강한 비가 쏟아지겠는데요. 모레까지 경기 북부와 강원도, 충남과 전북 지방에 15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최고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사이에는 수도권을 포함한 내륙 곳곳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시간당 30mm에서 50mm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시간당 최고 70mm 이상의 극한 호우가 내릴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북한에도 강한 비가 내리면서 접경 지역의 하천들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어서 임진강과 한탄강 주변, 경기와 강원 북부 지역은 침수 피해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상청은 이번 정체전선이 동서로 길고 또 강한 띠 형태의 비구름이 만들어지면서 좁은 지역에 강한 비를 뿌리겠다며 강수 예보 기간에 예상치 못한 지역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멈출 줄 모르는 모양새입니다. 6월 셋째 주 서울의 아파트값이 20주 연속 상승을 했는데요. 0.36% 올라 2018년 9월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동건 기자,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셋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0.36% 상승하며 20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상승폭만 보면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에 기록한 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성동구가 0.76% 오르며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강남구가 0.75%, 송파구가 0.7%를 기록하는 등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 상승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경기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도 오르고 있습니다. 성남 분당구가 0.6%, 과천시가 0.48% 오르는 등 경기 아파트값도 0.03% 상승했고 인천도 0.01% 오르며 상승 전환했습니다. 반면 지방은 0.03% 하락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세종, 충북, 전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은 전주와 동일하거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경북과 광주가 0.06% 내려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은 재건축 추진단지와 대단지 등을 중심으로 매도 희망 가격이 상승하고 매수 문의가 많아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전세값은 각각 0.07%, 0.03% 상승, 지방은 0.01% 하락한 가운데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0.01% 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오동건입니다.
네, 이스라엘이 이란 아라크 지역 핵시설을 공격한 데 이어 오늘 연쇄 공습을 예고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 남부 대형 병원을 포함해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 미사일을 발사해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중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조소연 특파원. 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입니다. 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무력 충돌 7일째 격화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란 국영TV는 이스라엘이 오늘 오전 이란 중서부 아라크 핵시설을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미 사전 대피가 이루어졌던 상황이라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또 방사능 유출 위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아라크 중수로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 긴급 대피하라고 경고하면서 이란 정권의 군사시설물들을 타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수도 테헤란에서 남서쪽으로 250km 떨어진 아라크에는 중수로 기반 플루토늄 생산 시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목요일인 오늘 테헤란과 다른 지역에도 연쇄적인 공습을 수행할 거라고 예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오늘 오전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을 최소 20발 발사했는데요. 현지 당국자들은 이스라엘 남부 베르셰바에 있는 대형 종합병원 소로카 병원이 공격을 받아 상당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건물 곳곳이 파손됐고 여러 명이 다쳤는데 정확한 부상자 규모는 즉각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밖에 텔라비브와 예루살렘 등지에서도 이란의 미사일 공격으로 40여 명이 다쳤다고 이스라엘 구조당국이 밝혔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병원 공격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충돌이 계속되면서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 여부가 최대 관심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에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요? 네, 어제 이란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가 트럼프 대통령의 무조건적인 항복 요구를 공식적으로 거부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최후의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 없다면서도 이란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거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건지 질문에는 자신도 무엇을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아직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면서도 어떤 것도 너무 늦은 일은 없다고 언급해서 협상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란 측의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이란이 미국의 회담 제안을 수용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로서는 성사되기도 쉽지는 않은 분위기인데요. 미군이 중동에 세 번째 항공모함을 보낸 가운데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이 내려지면 언제든 지시를 이행할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의 대이란 공격이 현실화하면 소모전으로 이어질 수 있고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으로 번지며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뒤 첫 국제 정상외교 무대인 G7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네, 이 대통령은 다자 정상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정상화를 알리고 일본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 만나 협력 확대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 G7 정상회담 참석의 성과, 남은 과제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취임하고 준비 기간이 12일 정도에 불과했는데 총평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2주일 만에 국제 다자외교 정상 무대에 서서 1박 3일간의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예. 이 G7이라고 하면요, 세계 주요 7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세계 안보와 경제를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에 한국이 호주 또 멕시코 등과 함께 주요 파트너로서 이 자리에 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외교 파트너임을 입증했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반년 넘게 공백기였던 정상 외교의 재가동과 한국 민주주의와 리더십의 회복을 알린 첫 국제 무대였다고 하겠습니다. 이 대통령은 짧은 준비 기간에 비해서 이런 다자 정상회의 무대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또 성공적으로 이 무대를 치러냈다는 그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8개국 정상, 또 유럽연합 지도자, 또 유엔 사무총장과의 회담을 통해서
통해서 실용 외교의 첫 발을 띄웠고요. 또 확대 회의 발언을 통해서는 에너지 공급망과 AI에서 이 같은 주요한 국제 이슈에 대해서 한국이 주요한 주자로서 역할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한 바가 있습니다. 네. 특히 세계 안보와 경제적 대변혁기에서 한국이 이런 글로벌 이슈를 함께 풀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주자라는 점을 알렸다는 점에서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한일 정상회담이 굉장히 주목을 받았잖아요. 아무래도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올해여서 좀 의미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 이시와 일본 총리와의 회담은 그 새 정부 들어서 주요 4강 국가 중 처음으로 치러진 그런 회담이었습니다. 네. 두 정상은 트럼프발 관세 등에 대한 당면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일 협력 의지를 재확인했는데요. 두 정상의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마치 안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미래지향적으로 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国民同士の交流がこの60周年を機にさらに盛んになり、日韓の連携協力が地域のために世界のために非常に大きな力となりますことを心より期待いたしております。 네, 두 정상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과 또 한미일 협력의 강화 그런 의지를 재확인했고요. 또 셔틀 외교의 복원에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습니다. 단 과거사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예.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갖고 차차 대응에 가되 또 경제 안보 현안에는 적극 협력해가는 이런 투트랙 기조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이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서 더 견고하고 성숙한 양국 관계를 만들어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일본 정부와 언론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아서요. 일단 첫 단추는 잘 꿰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예. 다만 일본 정부의 전후 80주년 메시지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또 사도광산 추도식 등 암투도 여전해서 향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을 살펴봤는데 사실 이 G7 회원국 아닌 초청국 정상과의 회담들도 눈길을 끌었어요. 특히 브라질 대통령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꽤 인상적인 장면으로 봤는데요. 네. 그 참가국들 정상들의 단체 사진 촬영 뒤 퇴장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룰라 브라질 대통령의 어깨를 감싸는 예. 모습이었는데 이게 가능했던 것은 이 대통령이 그 앞선 그 회담에서 룰라 대통령과 그 가난한 소년공 시절에 그런 경험담을 서로 나누면서 친밀감을 키웠기에 가능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 대통령 이 밖에 남아공 대통령과의 회담을 시작으로 멕시코, 인도 등 각 참가국 정상과의 대면 회담을 이어갔죠. 특히 호주는 한국의 장갑차와 자주포를 대규모 수주한 협력국인데 K방산과 이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예. 캐나다 카니 총리와도 안보 방산 협력을, 영국과는 FTA 개정 등 그런 경제 문제를 조율을 했습니다. 취임 직후 세계 주요국 정상들과 이처럼 기탄 없이 대화하면서 경제 안보 협력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겠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멕시코, 인도 등은 지구 남반구의 개발도상국을 의미하는 그런 글로벌 사우스로 불리는데요. 이런 경제 성장력과 잠재력이 큰 이들 국가와의 그런 회담을 통해서 앞으로의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도 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관세 문제 때문에 기대를 했더니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된 거는 좀 아쉬운 대목인데 앞으로 좀 어떤 만남의 계기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G7 계기에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이 과연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느냐인데 네. 양국이 이 회담을 열기로 합의하고도 이제 불발된 것은 매우 아쉬운 대목이긴 합니다. 특히 최대 현안인 관세 협상, 이제 이 시한이 내달 8일로 다가왔는데 그 돌파구를 마련하려던 정부의 구상이 조금 차질이 빚어졌다고도 할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빠른 시기에 만날 수 있는 것은 오는 24, 25일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담 계기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 대통령은 그 외교적 기회와 비용을 고려해서 참석을 숙고 중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관세 문제는 물론이고 대북 대응과 안보 협력 등에 대한 조율이 이뤄질 것인데요. 다만 두 정상이 나토 회의에 참석한다고 하더라도 뭐 중동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 만약 이번에 정상회담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조금 멀리는 그 이 대통령이 직접 미국을 방문하는 그런 계기도 마련할 수 있겠고요. 네. 좀 더 나아간다면 9월에 열리는 유엔 총회나 또 10월 경주에서 열릴 그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 또 관세 문제, 안보 협력의 그런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아마 양국이 조기에 두 정상의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국내 인선 문제도 남아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현안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까요? 제가 볼 때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참석하지 않는 것보다 더 득이 있을 예.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나토는 G7 국가들을 비롯해서 세계 32개국의 그런 가장 큰 안보 동맹 협의체이고요.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던 2022년부터는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인도태평양 4개 나라를 이른바 IP4라고 불리는데요. 네. 이들을 초청해서 유럽과 또 그 인도태평양 안보의 긴밀성을 더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 한국이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런 서방과 동맹에 주는 부정적인 메시지가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고 또 제재를 주도하는 나토 회의에 참석해서 또 중국, 러시아 등의 관계 관리가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안보 협력의 범위를 아태 지역을 넘어 유럽과 대서양으로 확대되는 자리에 참석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욱 지배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특히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와의 K 방산 협력, 또 체코와의 원전 협력도 중요하고요. 또 한미 정상회담 개최는 물론이고 이미 만났던 G7 정상들을 다시 한번 만나서 더욱 그런 그 협력 관계를 심화할 수도 있겠고요. 또 새로운 정상들과의 대면 회담을 통해서 예.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득실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번 G7 정상회의 무대에서 배우자 외교도 정상화가 되면서 이 부분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네. 김혜경 여사의 행보는 어땠습니까? 네, 김혜경 여사 역시 이제 국제 무대에 데뷔를 했는데 예. 일단 엘버타주가 주최한 첫 공식 그 행사 자리에서 녹색 저고리와 또 연노랑 치마 한복 차림으로 한국 전통의 또 미를 좀 과시했죠. 그리고 재외동포와 장애인 예술단체 등과의 그런 일정에 이제 단독으로 나서서 소화를 했는데 김 여사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포 간담회 그냥 작게 한다고 그래서 가벼운 마음으로 왔는데 너무 낭낭하신 아나운서분이 계시고 듬직한 우리 회장님들이 계시니까 이거 대통령이 올 자리인데 제가 괜히 왔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여사는 이번 일정 내내 조용하면서도 어떤 겸손한 그런 자세를 일관했다는 또 좋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특히 의상 역시 좀 차분한 톤의 원피스로 또 일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전임 영부인의 해외 순방 때마다 불거졌던 그런 논란을 또 좀 의식을 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오랜 세월 정치인의 아내로서 살아오면서 다져진 내공도 발휘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런가 하면 G7 정상회의에서 중동 문제도 부각이 네. 됐는데 이례적으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기 귀국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개입에 나설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G7 회담이 열리기 사흘 전에 이스라엘이 이란을 침공했고요. 또 네. 이란이 반격에 나서면서 이제 긴장이 고조된 상태여서 이번 G7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로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좀 그 자제를 촉구하는 그런 공동 성명도 나온 바가 있는데 이 중동 문제를 이유로 조기 귀국한 트럼프 대통령이 일단 군사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그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를 그 제거하겠다는 그런 가능성도 경고를 했고 네. 뭐 조금 전에는 최후 통첩을 보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물론 끝까지 항전하겠다는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관심은 그 이란의 지하 핵시설을 그 타격할 수 있는 이른바 비밀병기 벙커 버스터를 이스라엘에 지원하느냐입니다. 예. 오늘 이스라엘이 이제 조금 전에 뭐 조선 특파원도 얘기를 했는데 이란의 아라크 핵시설을 공격하고 이란도 미사일 수십 발로 보복 공격을 이제 펼치고 있는 상황이죠. 예. 미국의 벙커 버스터 지원을 통해서 이거를 실행에 옮기면 이란의 핵 위협을 무력화하고 중동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강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급부 또한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미국의 적극적인 군사 개입으로 이란과 그 비호 세력까지 참전을 하게 되면 중동 위기에 더욱 기름을 붓는 셈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할 거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트럼프 정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결정을 예. 할지 조금 예단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국제 관련된 소식이 들어와서 외교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저희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언급해 드렸는데 예. 지금 이시바 일본 총리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식에 참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이시바 총리 오늘 행사에서 국제사회의 복잡한 정세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한일 양국의 민간 교류 등 폭넓은 분야의 교류에 대한 언급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기념 행사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행사에 지금 참석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예,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참석한 행보여서요. 더욱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추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언급을 드리면 이제 이번 행사는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서 한국과 이제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리는 행사이고요. 며칠 전 서울에서 이 행사에 열려서 이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나타냈고 또 지금 도쿄에서 주일 한국 대사관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 이시바 총리가 직접 참석함으로써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다져진 양국 관계의 강화, 심화를 더욱 그런 의지를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저희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덧붙여봤고요. 지금 미국의 이란 압박을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것을 바라보는 국가, 좀 중요하게 보는 국가가 북한이겠죠. 맞습니다. 북한은 미국의 대이스라엘 지원, 특히 이란에 대한 압박을 가장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핵 개발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군사적 어떤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간접 경고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런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의 밀착도 가속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 북한이 러시아 쿠르스크주에 공병 6,000명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또 오늘은 푸틴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서 양국 간의 북러 조약을 체결한 지 꼭 1주년이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지원으로 또 파병으로 양국 관계는 혈맹 관계로 거듭나고 있는데 이 중동 상황을 보면서 위기감을 키우고 있는 김 위원장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해서 양국 간 밀착 관계를 더 과시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북러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희준 YTN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낮에 터미널에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훔쳐 도주국을 벌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10km가량을 도주하는 동안 차선을 넘나들고 신호까지 위반하는 고개운전을 벌여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터미널에 정차 중인 버스로 다가갑니다. 차에 올라타 운전석에 앉더니 버스 문을 닫고 핸들을 돌려 출발합니다. 운전기사가 급하게 달려가 보지만 버스는 이미 속도를 내며 터미널을 빠져나갑니다. 지난달 31일 충북 진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50대 남성 A씨가 정차 중이던 시내버스를 훔쳐 달아나는 장면입니다. 잠깐 영업소에 가가지고 식권을 수령하러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버스로 돌아왔는데 버스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모르는 사람이 버스에 타가지고서 A씨는 훔친 버스를 몰고 차선을 넘나드는 것은 물론 신호까지 위반하면서 고개운전을 이어갑니다. A씨의 고개운전은 경찰이 순찰차 3대를 이용해 버스 이동 경로를 모두 막아선 뒤에야 겨우 끝났습니다. 하지만 정차한 버스 문은 열리지 않았고 결국 경찰이 3단봉을 이용해 유리문을 깨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면허 상태였고 과거 음주운전으로 대형 면허가 취소된 이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주거리는 약 10km에 달했지만 다행히 추가 사고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 키를 보자 운전을 하고 싶었다. 순찰차가 다가오자 영화 찍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고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 조치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오늘 따뜻하고 습한 남풍이 불면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특히 강릉은 지난 밤 사이 최저기온이 26.5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한낮에는 36도 가까이 올라 올여름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도 올여름 최고 기온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이 남서풍이 많은 수증기를 공급하면서 밤사이 서쪽부터 차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전에는 영남으로도 비가 확대되면서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오후부터 모레 낮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mm의 폭우가 예상되고요. 일부 지역은 시간당 70mm까지 쏟아지겠습니다. 주말까지 중서부와 호남 지역에 최고 120에서 150mm 이상, 영남과 제주도에도 20에서 8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하천이나 계곡의 물이 급격히 불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지만 습도가 높아서 무척 후텁지근하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25도, 대전 27도, 대구 29도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기온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목요일에 보내드린 뉴스온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